미디어 투톱 최민희 경기 남양주 갑 당선인 그리고 김현 경기 안산을 당선인 두 분 모시고 미디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휴일에 이렇게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윤선이 부르면 온다. 휴일 없다. 휴일은 없다. 네, 우리는 휴일이 없다. 정권 교체까지. 휴가도 없다. 무서워 김현 저런 아이, 진짜 저러는데. 진짜 저러는데. 진짜 큰일 났네. 저런다. 네. 휴가 휴일 없다. 아니에요. 휴가 휴일 있어야 됩니다. 노동자들 피곤해요. 저만 네, 김현 의원은 스스로 네, 그렇다. 보좌진은 쉬고요. 알겠습니다. 무서워라. 예, 보좌진은 꼭 쉬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표 연임 어떤가 이렇게 직접 묻고 다닌다라는 기사를 오늘 오전 새벽 3시 43분에 써서 오전 6시 2분에 수정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뭐 합의 추대론도 거론이 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은 95년부터 2000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는 전례가 없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민희 의원님이 직접 취재한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우선 네. 민주당 30년 원로인 김현 의원께서 관례와 네. 뭐 그런 걸 좀 정리해 주시면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0년 원로. 맞습니다. 30년 원로. 아니, 그러니까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했고 그 뒤에는 사실은 저희가 선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출된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총선을 승리를 이끌고 그다음에 무도한 검찰 독재 공화국의 탄압이 이제 계속 진행 중이고 그래서 그러면 대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고 특히 당원들이 대표가 연임을 하는 게 이 시기에 그 윤석열 정권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아니냐 네. 그런 요구가 굉장히 높아서 저는 대표가 연임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네. 제가 입장을 쭉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아, 민주당 안에서. 예, 민주당 안에. 네. 우선 첫째는 당 대표가 연임한 전례가 없다. DJ가 한 건 총재 때니까 그땐 좀 예외다. 네. 이런 입장이 강고하게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있습니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는 의원들 사이에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게 과거의 경험이기도 하고 당 대표가 그러니까 대권 후보가 당 대표를 같이 겸임했을 때 대한민국 국회에서 야당 대표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권 차라리 이러느니 정권 교체로 가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냐. 네. 이건 정말 대표를 걱정해서 하는 요 한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던데 네. 이게 홍익표 대표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분이 실제로 있는데 어차피 당대표 안 해도 뒤에서 조정한다. 이재명 상황론이 나온다. 아, 그래서 당이 잘 되면 이재명 덕분이라고 말 안 하고 언론이 예. 예.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앞으로 한 3, 4개월 그리고 앞으로 올해 잘못 싸우면 이재명 상황 탓이다. 그래서 어차피 대권과 멀어진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요게 세 번째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입장은 전직 의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입장은 당원들이 저렇게 압박을 하는데 예.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임을. 예. 예, 그런데 침묵하고 있는 다수. 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김현 의원과 네. 이제 몇 명 그리고 저도 그런 입장인데 당원들이 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원들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 연임을 원하는 이유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180석을 얻고 그만두시고 이어받은 사람이 이낙연 대표예요. 네. 그때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되고 지지율이 40%가 넘어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대권 갈 건데 당대표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랬을 때도 똑같이 이런 논란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에 나왔고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하는 그 시기 동안 민주당이
죽도 밥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고 허송세월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정권 교체 당한 요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당원들이 떠올리면서 네. 또 그때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공천 과정을 보니 이재명이 정말 야물게 마음 먹었고 스스로 죽을 뻔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공천 혁신을 저렇게 해내고 하는 거 보니 혁신을 확실히 할 수 있겠다, 개혁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당대표를 맡아서 개혁을 확실하게 하라, 이게 민심인 거예요. 당심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반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네.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 분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재명 대표 아니라도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할 이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후보 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후보가 정말 이재명 대표만큼 개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원들이 판단하시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조선일보식으로 저 폄훼하려고 쓴 기사 아닙니까? 여기저기 묻고 다닌다는 느낌으로 입장은 표명 안 하면서 간 본다 이런 식의 느낌 준 거잖아요. 지금 간 안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선일보가 과거에 보던 일반 정치인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 글 쓴 기자도 생각해 보세요. 검찰발 리스크로 2년 내에 시달리고 있죠, 지금. 그런데 거기서 돈 한 푼 안 나온 사람이에요. 게다가 같은 당 국회의원들의 배신으로 검찰에 의해서 구속될 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네. 살아 돌아왔어요.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실제로 칼침 테러 맞고 죽을 뻔했어요. 1mm만 들어갔으면 죽는 거잖아요. 네. 이랬다가 돌아와서 공천혁신을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밀고 나가는 그 힘 때문에. 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진짜 사직생의 각오 아니면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과거 문법으로 흔들어봤자 소용없다. 통하지도 않는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당내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논란이라기보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논란이 수면으로 못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너무 당심이 강해서. 그러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긴 하다. 의원들 네, 사이에 네, 네. 예, 이런저런 지금은 의견들이 있다. 이게 논의의 중심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 해야 될 안에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뭐 방금 저희가 앞 순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 21대에서 22대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중요한 이제 징검다리 5월, 6월이 될 거기 때문에 그다음 이 이슈, 김건희 특검 종합특검 예. 그게 쟁점인 거죠, 근데 사실은. 사실 그 얘기 좀 그렇죠. 제가 여쭤보려고 예, 예. 했어요. 그 김건희 여사가 142일째 지금 잠행 중인데 네. 어린이날 행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 나오고 저 김건희 여사는 불참했습니다. 그 앙골라 대통령이 왔을 때, 루마니아 대통령이 왔을 때도 비공개로 일정을 따로 한 거죠. 그리고 투표도 또 혼자 가서 따로 한 거고 비공개 일정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밤의 여왕이다. 관저 정치한다.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국민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반면 김혜경 여사가 22년 2월인가요? 이후에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어린이날 행사 굉장히 그 달달한 행사였다라고 우리 이제 작가가 얘기를 해주던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특검 정국이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김건희 국정운영 동반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철저히 기획하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춰짐으로 인해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본인의 범죄를 그 여론의 중심에 놓지 않으려고 하는 기획인 거고, 네. 김혜경 사모의 경우는 굉장히 그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거잖아요. 어느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2년 넘도록 정말 말도 안 되는 건으로 괴롭힌 전례는 없는 거예요. 진짜 역사적으로도 없고, 네.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후진적으로 가는 일이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공화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제가 그 어저께 5월 5일 날 행사를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가 돼서 네. 4시간 가까이 그걸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잘 버텨주고, 네. 그리고 특히 어린이날에 이제 부부가 같이 동행한 거는 굉장히 이제 아이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야지 대한민국 미래가 밝다라는 메시지까지 나와서 그 이제 전면적으로 공개
일정을 같이 한 날이 어린이날로 잡아서 했다는 것도 되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네. 김혜경 사모님이 이제 등판한 것을 이제 같이 놓고 본다면 김건희 이 여사도 이제 등판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검찰이 약간 뭐 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또 거부하면 또 서면 수사 가능성도 있다, 서면 조사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미디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하시겠어요? 네, 디올백. 네. 일단 그 김혜경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는 사실 총선 때 열심히 지역에서 선거운동했습니다. 네. 재판 받으러 나가는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선거운동을 못하고 전국으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네. 개항해서 열심히 했고 그게 다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공개 행보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후보와 공식 일정을 같이 하는 걸 공개 행보라고 한다면 협의적이지만 네. 실제로 공개 행보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인데 예, 예. 이 제목이 틀린 것이다. 내용도 틀리고 예, 제목도 내용도 틀리고. 틀린 것이다. 이거부터 지적을 드리고요. 네. 저는 갑자기 검찰이 디올백 수사를 들고 나온 것은 이 이제 두 가지 시각으로 볼 것 같아요. 제 평론가들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네. 내구조가 하나는 검찰이 살라고 지금 이제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것 같아. 이건 좀 무리라고 보고 네. 이 디올백 수사는 제가 전설의 고향 엄청 재밌게 보거든요. 늘 봐요. 전설의 고향에서 전설의 요새도 해요? 있어요. 저기 들어가면 네, VOD 제가 엄마가 그래요? 또 좋아하셔서 거기 앉아서 보는데 구미호를 특히 제가 늘 봅니다. 구미호. 예, 왜냐하면 구미호 그 편이 네. 효도와 네. 구미호의 그 신엄한 능력과 영묘함이 나와서. 근데 구미호가 딱 나타날 때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이 쫙 쳐요. 네. 그럼 사람들이 띠용 그래갖고 혼미해지거든요. 바로 그 장면이 연상되는 거다. 디올백이 이게 사실은 섹시한 주제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본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디올백 수사에 들어간 것은 저는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일 가능성이 더 크다. 나머지를 덮기 위한. 네. 저는 그런 쪽으로 봅니다. 예. 아직은 그 검찰총장이 무슨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한 대의로 그것도 일종의 대의잖아요. 그걸로 차별화를 할 시기는 아니다. 네. 네, 이렇게 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사실 저를 포함하여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흐름을 빨리 읽습니다. 네.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 네. 근데 검찰은 워낙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가장 늦게 알아도 늦게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관저 정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짚어야 될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정치권에서 혹은 과거 청와대에서 유명한 단어는 관저 정치가 아니에요. 백엔머리 송사예요. 아.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밤의 여왕이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오던데 백엔머리 송사.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부지간에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던 권력자들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아내다 이런 얘기를 백엔머리 송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아까 김현 당선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관저 정치라고. 이거는 그 단계를 뛰어넘은 직접적 지휘자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디올백 수사부터 검찰이 시작하는 이 모든 것이 그 관저 정치. V1, V2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V1의 연막탄이다. 디올백 수사가.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말씀하신 대로 민감한 이슈여서 이걸 하나 공을 딱 던지고 중요한 건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무려 23억이나 되는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거죠. 느닷없이 종점을 왜 변경을 해서 무슨 이익을 얻고자 거기에 또 땅 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동작의 후보였죠. 그 장모 변호사. 예, 변호사. 우리 조심해야 돼요. 예. 또 당선인들인데. 당선인 근데 아니어도 고발 많이 해요. 예, 국민의힘에서 저희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굉장히 세게 해서 바로바로 걸어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서 장모 변호사.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아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동안 너무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문제는
22대 국회 원내대표가 뽑혔지 않습니까? 네, 근데요, 지난주에. 예. 기자님 예. 죄송한데 예. 사람들이 흔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김건희 의혹, 예.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처가 의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핵심은 김건희 의혹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의혹이에요. 처가? 왜냐하면 예. 처가 의혹이 아니에요. 본인 대통령 예. 본인이라고. 예. 우리가 흔히 최혜병 특검을 얘기를 할 땐 본인 문제고 네. 나머지는 처가와 아내 문제라고 하는데 정확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도 네. 이게 어느 시점에 경찰의 수사를 막은 검찰력 네. 그게 누군가 이 지점에서 대통령 본인의 의혹과 맞닿아 있는 거고 네.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이게 국토부 의혹 아닙니까? 결국 의혹으로 예, 가면 예. 그럼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예. 이제 권력 이행기 그 시기에 그러면 국토부가 알아서 했겠냐? 누가 했겠냐? 네. 이것도 처가 의혹이고 아내 의혹이지만 결국은 예. 당시에 당선인 의혹으로 가는 거예요. 본부장이라고 얘기했던 본부장. 거잖아요. 본부장. 예. 본인과 예. 부인과 네. 장모. 그래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특검 전국이 열리는 건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제 뽑았어요. 박찬대 대표가 네. 지난주에 이제 뽑혔고 그다음에 이제 9일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뽑히면 원내 협상을 통해서 뭐 의장은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뭐 상임위 배분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 어떻게 논의를 좀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싹 다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국민의힘은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되면 개원이 굉장히 늦춰져서 7월 이후로 또 늘어질 거다. 뭐 이런 분석을 아까 앞타임에서 해주셨거든요.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늘어지느냐. 의장 아니면은 선거는 언제 그때 하는 거죠? 저희는 5월 16일로 예.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에서 5월 20일경 뽑는다고 치면 네. 그 6월 초에 이제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나 아니면은 그 우리 당의 이제 구성도 그렇고 여야 협상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진도를 제때 하느냐 아니느냐라는 것도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까지 갖고 있는 생각은 총선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22대가 돼야 되고 네. 그것이 국민의 여망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선출된 국회의장이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본인 이제 되면 저는 그 순서 시기에 맞춰서 해야지 여기서 예를 들어 뭐 7월로 연기된다거나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늦춰지면 또 문매를 맞기 때문에 예. 저는 시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예, 6월 네. 이거는 취재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최민희 의원님은 주로 취재를 왜 해주십니다. 저는 물어봅니다. 네. 왜냐하면 취재가 중요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머리가 좀 나빠서 왜 취재를 그러세요? 합니다. 인정해야죠. 네. 그런데 우선 박찬대 대표가 국회의장 하신다는 분들께 나오신 우리 분들께 후보 물어봤대요. 후보들께.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할 때 네. 개원을 도대체 몇 주 후에 하실 거냐? 네. 그랬더니 A 후보는 3주 후까지 하겠다 그랬대요. 3주? 네, A 후보. 예. 그런데 B 후보는 난 2주 만에 하겠다. 아. 그다음에 C 후보는 그 얘기를 다 들었는지 일주일 만에 끝내겠다. 예. 그래서 이 D 후보 궁금해. D 후보는 입장을 못 물어봤습니다. 아. 아마도 A, B, C 후보까지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A 후보 3주, B 후보 2주까지는 제가 간접 취재한 거고, 예. 그다음에 C 후보가 난 한 주 만에 끝내겠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ABC 누구지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건 못합니다. 취재원 보호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취재원 보호해서 제가 그분들한테 고발당하면 전 끝장이에요. 민주당에서 못 살아남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물어볼 때 A 후보는 강경 모드, B는 어떻다 얘기하잖아요. 이번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 강경 모드 이런 표현 말고 개혁적 모드 아니면 못 살아남으세요. 정의롭게. 예, 정의로운 개혁. 네. 예, 그래서 정의로운 개혁 의장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네. 이분들의 논리적 근거가 뭐냐? 예.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아. 그러니까 정협상이 안 되면 다수결로 하겠다. 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 국회가 7월 16일 날 개원해요. 예. 이게 7월 16일 개원하면 죽도밥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박찬대 대표와 원내수석 부대표가 운영수석이 박성준 의원이잖아요. 이분에 주목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정책수석의 김용민 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개혁적인 김용민 의원. 정의로운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의로운 국회의원. 아니 아무리 민주당 두 분이지만 너무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방송이라서. 강경파 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혁적인 의원 이게 맞아요. 네. 정의롭게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네. 거기에 네. 이제 포장을 무슨 강경이나 어쩌다 이런 무슨 부정적인 용어를 그 쓰잖아요. 말씀은 그 우리 언론이 사실은 좀 과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장을 뭐 정의로운 또는 개혁적인 또는 뭐 강경파 뭐 혁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입법 폭주 막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입법 폭주가 아니라 아니, 그 총선 절차대로- 민의를 받아서 당연히 입법을 하는 게 절차에 맞는 거죠. 그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기자님, 예. 지금 민주당은 앞으로 네. 잘 보셔야 될 게, 그러니까 요 얘기보다 잠깐 옆으로 잠깐만 셀게요. 예. 저 친노 강경파, 예. 친노 강경파, 그러다 네. 친문 강경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 강경에도 안 사는데 왜 자꾸 나를 강경파라 그래? 네. 제가 이렇게 대응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입법 폭주라고 하는 지금 이번에 22대 당선된 국회의원들 중에 입법 폭주라는 보수 언론의 프레임, 네. 개혁 언론, 진보 언론도 쫓아가니까 언론의 프레임에 끄달리는 사람과 네. 법과 원칙대로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처럼 개혁적인, 저는 그냥 정의로우는 그렇고 개혁적인까지 가겠습니다. 네. 개혁적인 의원, 그다음에 박성준 의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국회의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4명이 유임될 때 진급해서 유임된 사람이에요. 네. 수석 대변인으로. 예. 이 말은 이재명 대표 계속 강조하는데 연임은 4개월 후, 3개월 후 일이고 네. 요 3개월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6, 7, 8, 3개월이 중요한데 요 시기에 개혁적으로 할 일을 다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 뜻에 동의하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의원들이 밀어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뜻을 가장 잘 이룰 박성준 의원은 운영수석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김용민 의원 한 거예요. 이거는 국회 개원 미루지 않겠다는 메시지예요. 네. 그러면 근데 과거에는 원내수석이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명. 최근에 저희가 150석 이상 되면서부터 다 2명으로 아, 원내수석이 갔어요. 투톱이었어요? 네. 지난번 홍익표 대표하고 그 박주민 한 명 아니었어요? 네, 그때는 그때는 왜냐하면 이제 홍익표 대표가 보궐이었잖아요. 아, 보궐이어서. 네, 그러니까 네. 홍익표 대표 보궐인데 엄청 잘하고 나간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운영수석, 정책수석 이렇게 둘로 네. 나뉘어서 이제 네. 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석 달 안에 결정을 내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한 여러 가지 개혁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서 석 달 안에 끝내겠다라는 차원에서 박성준, 김용민 두 톱을 네, 박찬대. 박찬대, 네, 그러니까 네, 박찬대 그렇습니다. 원내대표와 네, 네. 박성준, 김용민 두 수석을 배치한 거다. 네. 이렇게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의 민의를 담아서 뭐 언론의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서 개혁 입법들을 추진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일정에 방- 따라서 예, 방심위 얘기 좀 여쭤볼게요. 최민희 의원님이 최근에 방심위 전체 회의를 직관하셨다. 네. 4월 29일이었다. 예. 예. 어떻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자가 가서 직관한 경우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거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최초예요? 아니 방심위가 만들어진 이래 방심위가 이렇게 전횡을 부리는 것도 최초고 네. 그리고 이 평범한 뭐 선방심위에서 결정한 내용이긴 하지만 평범한 주부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진행된 거를 방송사한테 크나큰 법정 제재라고 하는 것을 준 것도 없는 일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가야죠 현장에. 예. 이제 현장에 간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방심위 회의록을 봅니다. 예. 근데 왜 그 선거 끝나고 더 많이 봐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 20시간을 선거운동 하다가 이제 당선 인사는 아무리 많이 해봤자 총량으로 서너 시간밖에 못 하잖아요. 시간이 남아요. 네. 그래서 방심위 회의록을 보면 회의가 이상한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은 선문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받들어 총을 하고 막 이런 분위기예요. 예.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직접 진짜 가봐야겠다. 현장 가서 분위기가 어떤가 봐야 되겠다. 현장 취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거기서 당한 게 있어요. 제가 또 사후에 취재를 해보니 네. 제가 있을 때 그나마
회의가 잘 됐어요. 정상적으로 되는 듯이 보이게 운영을 했다 이런. 아, 저 그럼 매번 가면 되는. 그래서 또 갑니다. 매번 가면 되는. 아니 또 갑니다. 네, 또 가세요? 예, 언제 또 가세요? 갑니다. 내일 가요. 내일이요? 내일은 이제 진상조사하러 같이 갈 거죠, 네. 현희님. 같이 내일은 두 분이 같이 가세요? 그거는 같이 네. 가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지난번에 속기록 증발 사건. 예. 속기록? 속기록이 60에서 70%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게 말이 네. 됩니까 그게? 그게 이게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예. 이제 사실은 아니 방심위 회의에 속기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속기사의 실수로 인해서 속기록이 없다고 또 지금 방심위는 나왔어요.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속기사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어서 예. 1차 이제 우리 국민소통위원회 예. 이제 부위원장하고 예. 우리 부장이 가서 예. 내부 이제 얘기를 듣고 왔어요. 네네. 그런데 참 거기서 이상했던 거는 그날 제가 가겠다 그랬어요. 즉시. 그랬더니 옷이 가셔도 담당자가 휴가다. 그래서 연차. 연차다. 그래서 속기록 업체를 그럼 또 보자. 그랬더니 거기도 담당자가 휴가인 거예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네. 우연 아니고 그렇게 기획해요. 네. 네? 그렇게 그럴 수도 기획한다고요. 있다. 그러면. 그래서 내일 이제 가서 그 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네. 원래 오늘이 방심위 전체 회의예요. 근데 휴일이라 전체 회의가 없어서 네. 이제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네. 그날 제가 정말 저로서는 깜짝 놀랄 저런 분도 위원인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떤 깜짝 놀랐? 이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A라는 위원이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예. 그거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너무 찬성합니다. 그 의견에 너무 동의한다고. 그래서 기자들이랑 다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저걸 동의하지? 의원님은 어디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기자들하고 같이요. 그러니까 기자석에 앉아 여기 계셨어요? 맞은편에 이제 의자를 네. 놓고 네. 방송할 수 있게 하죠. 그렇구나. 와, 그런데 네. 그 위원께서는 말을 네. 잘못 알아듣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웃었는데 그게 보였다는군요. 위원들이 회의하다 제가 어머 이렇게 웃었는데 근데 저만 웃은 게 아니라 기자들이 다 웃었어요. 세상에. 이게 방심위가 이게 그래서 자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관이다, 아사리판, 윤석열 정부 축소판 뭐 이렇게 네. 쓰셨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 내일 현장 취재를 또 두 분이 또 네. 출동을 하시는 거네요. 네. 두 분은 방심이 자동입니까? 고정입니까? 가방이. 과방이. 예. 저는 가방이 그때 예비후보 신청하셨어요? 등록할 때 아직 안 받았는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상임위 네. 받았어요? 모르겠나 아니요? 그냥 그렇구나. 저는 과방이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김현 당선자와 최민희 당선자가 과방이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한 일을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안 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일은 이제 두 분이 가니까 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뭐 특별한 얘기가 없던가요? 그 국회의원 당선자가 오셨는데 뭐 방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자거나 뭐 저간의 사정을 설명한다고 대충 그렇잖아요. 기관장들이 의원이 가면 뭐 없던데요? 없어요? 네, 그럼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류일임 위원장인데 저는 앞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민원사주 어떻게 하셨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의혹을 예. 그 방법 좀 배우겠습니다. 이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 안 할 거. 전혀 언급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취재해 보니 평소와 달리 절차를 지키면서 회의 주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한 명의 하거든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국회의원이 현장에 감시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는지에 따라서 그나마 그날은 규칙을 지켜서 운영을 하더라. 얼마나 선거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투표가 중요한 예. 겁니까? 네. 총선 민의가 반영되는 국회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이 여파가 이렇게 크다. 네. 그러니까 류일임 위원장의 회의 주관 태도도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내일 다녀오셔서 또 말씀해 주세요. 어떤 네. 일이 벌어졌는지. 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심위가 지난 29일 전체 회의에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작년입니다. 2023년 10월 31일자 방송. 그다음에 2023년 3월 16일에서 17일 방송. 모두 법정 제재 주의를 확정했네요. 막 그동안은 세게 막 뭐 사실상 막 관계자 징계까지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의를 확정을 했는데 내용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서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이걸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23년 11월 13일자 MBC 뉴스데스크, 이것은 인용보도 과징금 1억 4천, 초유의 정치심이다. 뭐 이 관련된 리포트에서 심의 과정이 언론에 대한 입막음용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됐다. 이런 안영준 MBC 사장 발언 전한 거, 그다음에 2024년 1월 12일에는 MBC 바이든 향해 비속어 정정보도 해야 리포트에서 바이든 날리면 관련 MBC가 패배한 정정보도 소송을 전하면서 여러 의문점이 있다. 이런 취지로 보도했다라는 내용들인데요. 실제로 이 내용이 모두 윤 대통령 관련된 비판 보도였고 대부분 안건이 신속심의로 제한된 안건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징계는 타당한 겁니까, 김현 의원님? 아니 이게 지금 이제 방심위가 전체위에서 이거를 확정을 하면 방통위에서 이제 서면 의결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예. 결국은 방심위가 정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방통위가 결정한 걸로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동안 이제 방통위에서 의결한 것이 7대 0으로 다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네. 졌어요 다. 네. 그래서 이런 면들을 보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이제 MBC 죽이기 그 다음에 그 이제 이렇게 되면 되게 이제 자기 검열을 하게 되죠 방송사가.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괴롭히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22대 들어가서 현재 방심위의 심의 방식과 그다음에 방통위의 서면 의결에 대해서 네. 법으로 좀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이것도 역시 못하도록 중단을 시켜야 될 과제다. 그리고 사실은 방송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방송의 자유가 있고 심의권이 이런 개별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난도질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언론 보도를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 법정 제재를 하는 것은 MBC를 재허가가 이제 올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법원에 가서 다 기각이 되기 때문에 법정 그러니까 이 제재가 감점 요인되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심사위원회한테 왜 이런 일이 횟수가 많으냐라고 네. 해서 계량 평가할 때 MBC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재허가를 네. 만약에 이제 안 해준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방통위 구조에서 이걸 결정하면 안 되는데 네. 또 한다고 치면 네. MBC를 TBS처럼 또는 YTN처럼 이제 뭘 민영화. 하려고 하는 그런 수순밟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또 이제 세간에서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허투루 지나칠 일은 아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방통위가 이게 이제 방심위에서 이런 징계 결정을 하면은 방통위로 올라간다는 서면 말씀을 의결을 좀- 하죠. 예. 네. 그러면 방통위는 지금 아직도 야당 2인 체제. 추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인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지난 방송에서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네. 해 주셨는데 네. 그 문제는 지금 어디 단계에 와 있나요? 아니 일단 21대 국회가 그 문제를 처리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왜냐하면 예. 원내대표가 바뀌었는데 네. 이 원내대표는 예. 21대 국회를 지휘하는 게 아니에요. 22대. 미래를 위해서 예,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1대 국회는 최혜병 특검 통과로 네. 이제 국민께 대한 도리를 다하고 예. 그러니까 방심위가 네. 의결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방통위로 가요. 네. 그러면 방통위의 과장 정결로 그게 처리가 돼요. 그동안 평상적인 경우는. 그런데 이에 대하여 해당 방송사가 재심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방통위 전체 회의를 사실은 열어서 이건 중요한 사안이니까 예. 의결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지금 의결하고 네. 있다. 김현 의원님 예, 말대로. 그러니까 이 자체가 비정상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게 야당 추천위원만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국회 추천 몫이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추천목 2명이 예. 독임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 차관으로. 예. 이 상황에서 YTN을 민영화하는 최종 절차를 밟은 거예요. 네. 저는 그 이런 얘기를 사실은 안 해야 되는 건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그 공영 방송 하나가 민영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네. 이걸 이렇게 군사 작전 하듯이 특수부 검사가 수사하듯이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이 정부 들어와서 이상한 일이 많으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분위기. 네. 이건 너무너무 큰 일이고요. 네. 이거는 왜 또 그 기업에게 줬는지 예. 왜 유진인지 예. 이것까지 정권 바뀌면 예.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결국 이동관 전 위원장도 예. 그건 안 하고 갔죠. 안 못했죠. 했던 거잖아요. 이게 예. 얼마나 큰 사안인지 아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김홍일 위원장이 해버린 거죠. 해버렸기 네.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상인 위원은 네. 지금 제척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YTN이 고발한 거잖아요. 근데도 해버린 거죠. 아. 이게 이런 문제되는 일을 하면 예. 국회는 예. 국회의 직권으로 네. 법적으로 국회에 허용된 권한으로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그럼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국회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뭐 같이 연동해서 여쭤보자면 TBS는 지금 직원들이 거리로 나와서 또 폐국만은 막아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방송국 하나가 막 이런 방식으로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TBS는 사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방통위가 네. 2019년도에 허가장을 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민 참여형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으로. 예. 그러니까 허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인데 예. 서울시가 다수로 지금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어서 이 다수결의 힘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예. 방통위가 결정낸 것을 방통위 스스로 이걸 지켜내려는 노력이 지금 없는 거고 그냥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하는 것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행안위 서울시에 대한 감사 예. 대상이기도 하지만 예. 이것도 가방위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22대에서 이 문제를 깊이 다뤄야 되는 거죠.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그래서 제기되는 게 YTN 건하고 TBS 건, 예. TBS 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예. 종합적으로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 예.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이 작태를 예. 제대로 조사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일이 이제 저희한테 첫 번째 과제로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TBS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황당한 경우인데 서울시 의회가 전체가 국민의힘이 의원이 당선이 된 건가요? 아니죠. 우리도 이제 있는데 소수가 되는 소수죠. 민주당이 소수고 네, 네. 국민의힘이 다수로 된 다수니까 거죠. 서울시 의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해서 TBS가 지금 폐국 상태까지 그러니까 조례를 몰린 거죠. 폐지하고, 예,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을 주지 않고 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그 법에도 없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발동하겠다 이런 것까지 해서 탄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참 큰일입니다. 큰일인데 예. 이 큰일이 왜 그 TBS가 벌어지냐면 TBS가 일종의 사각지대처럼 인지되는 거예요. TBS에 예산을 주고 TBS에 대한 1차적인 정책 결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 보니 네. 이게 예를 들면 방통위는 국회 소관이다. 그럼 이게 중앙적 이슈로 막 가기도 하는데 TBS가 마치 그 서울시 차원의 이슈처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과방위뿐만 아니라 행안위에서 예. 그 사실은 오세훈 시장 고발해야 됩니다. 저 예. 지금 얘기하잖아요. 불법적으로 징계까지 고려하는 상황. 예. 그러면 이거를 무슨 일개 과장이나 국장이 주도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과도기이기 때문에 비껴서 있지만 이제 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에 뭐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일할 초선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방위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국회에서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가요? 아니 방통위가 서울시 있습니다. 의회에서 방통위가 하는 겁니다. 방통위가 예, 이게 서울시가 이런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안을 방통위가 무의로 돌릴 수 있어요. 김현 의원님 예, 당선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허가장을 내준 거다. 예, 방통위가 내준 예, 거예요. 예. 그래서 12월 31일까지는 지금의 TBS가 방송국으로서 법적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을 안 주고 막 이래서 스스로 무너져라. 근데 안 무너지겠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12월 31일까지는 그
싸우셔도 되고 방통위가 지켜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렇죠.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예.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모든 걸 보면 예. 과거에는 정권이 눈치를 봐요. 국민 눈치를. 그게 표와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이 정권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 눈치를 1도 안 보는 이상한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하부 단위에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국민 눈치 안 보는. 그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제가 김홍일 위원장이나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 참 이상한 게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잖아요. 위원장이 중간에 그만두셔서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위원장께서 그만두시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프셔서 그만둔 건데 우리들끼리 그분이 서울대 나오고 뭐 여러 자리를 맡으라고 했어요. 교육부 장관도 제안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최 부위원장 나중에 절대로 방송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은 하지 마세요. 여기처럼 이해관계가 중첩돼서 맡으면 망가져서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통위원장은 잘 안 하려는 자리예요. 그런데 잘 모르시고 맡은 거예요. 그러면 조심하셔야지. 이렇게 YTN 민영화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TBS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막무가내 행정을 하면 방통위가 제동을 걸어야죠. 그래서 제가 당선자들이 과방에 오시겠다는 분들도 네. 김현 당선자나 저처럼 이 문제를 계속 갖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방송 장악의 폭거를 저지할까 자료를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어떤 입장을 정하시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미친 방송 장악의 질주는 특단의 대책으로 멈춰 세워야지 이걸 대충 무슨 뭐 방송법을 우리가 통과시키면 저절로 어떻게 되고 그런 일 없습니다. 예, 할 일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해나가야 돼요. TBS의 경우에는 만약에 2024년 12월 31일이 넘어서서 2025년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 제대로 영업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상업 광고도 안 돼 있고 사실은 이게 지금 상업 광고를 예. 안 하게 된 것은 상업 일단은 광고? 예, 상업 예. 광고를 이제 저희가 허용을 안 했어요. 네, 방통위가. 예, 그때 예.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 예, 얘기하시는 문재인 예, 정부 예. 2019년도에 이제 예. 허가장을 내줄 때 예. 이제 서울시가 네. 지원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운영을 하고 만약에 경영상에 차질을 빚을 경우는 상업 광고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부대 조건을 달아서 이제 네. 그 이제 허가를 했는데 예. 지금의 경우는 방송 송출도 제대로 안 되고 생산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 그 재허가를 받게 되면 TBS가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으로 내몰리고 있는 건 명백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건지 그 상황으로 내몰기 위해서 이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이렇게 계속 그 지원을 안 해주고 끊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이제 허가 단계에 가서 예. 재허가 단계할 때 심사할 때 이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방통위가 엉터리 구조고 그다음에 국회 추천 목계 인사도 안 하고 이제 네. 그렇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독임제 기구처럼 지금 파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문제가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네. 이제 TBS뿐만 아니라 YTN도 그렇고 이제 MBC도 그렇고 더 이상 폭정을 할 수 없게 폭거를 자행할 수 없게 일단 중단시켜야 되는 거고 그 중단된 다음에 이 나머지 방송사들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가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미디어 개혁 특위를 만든다거나 네. 해서 여야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쉽지는 않을 건데 네.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이런 시장 이런 시외로는 도저히 방송을 할 수 없는 예. 사람들이니까 선택을 좀 다시 이제 예. 바꿔서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아니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은 예. 일단 업무 정지 시켜야 돼요. 이런 방통위의 지금, 업무 정지가 말도 필요하다. 안 되는 결정들을 하고 있는데 예. 왜 그걸 멈추겠다는 생각 너무 상식 아니에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서 해병대 그 사단장이 네. 사단장 한 명이 물이 불어 있는 곳에 제 옆에 있었다고 쳐봐요. 예. 지시를 해요. 들어가라고 예. 해병에게. 예. 그런데 안전장비를 안 줘요. 예. 그럼 그걸 만약에 옆에 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너네 들어가면 안 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게 그 과정도 사실은 참 섭섭한 거는 어떻게 단 한 명도 안 들어가게 하지 않았을까? 애들이 죽게 왜 내버려뒀을까? 이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게 얘기할 게 많아서 넘어갔는데 네. 그 아까 소위 뭐 과징금 때리고 주의 때리고 경고 때린 것들 이게 언론 자유 범죄에서 다 허용되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심위 결정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 언론이 편파적으로 찢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어서 힘 있는 언론들이 이거 좋아서 박수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언론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면 언론 자유는 침해할 수도 없고 네. 사정 검열도 안 된다고 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잘못된 행태가 그걸 보도하는 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입니까? 국가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벌어지는 이거를 멈춰 세워라. 마치 세월호 아이들에게 빨리 나와. 너네 네. 빨리 바다에라도 뛰어들어. 이 네. 말 안 한 거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해수부를 갈군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너네 그런 짓 하지 마. 예. 민주당이. 예. 그 김홍일 위원장 그런 불법적인 결정 하지 마. 경고하고 안 되면 업무 정지 시킬 거야. 이렇게 예. 하고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못하면 이건 민의를 배반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민의를 배반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걸 놓고 좌고우면 하는 순간 예. 이재명 대표가 하시고자 하는 예. 3, 4개월 내에 우리 개혁할 거 다 하겠다. 예. 우리 할 일은 다 하겠다. 이거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차기의 국회 과방위가 구성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업무 업무 정지. 정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번이 업무 정지, 김홍일 네. 위원장에 대한 업무 정지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네. 일단 그 일을 멈추게 하고 멈춘 상태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뭐도 예. 하고 다 진행을 해서 방송 3법 처리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가방위가 여당 몫으로 돼 있는데 네. 당연히 이제 저희 야당 위원장으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김홍일 위원장의 이제 탄핵을 네, 발의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죠? 탄핵을 발의해서 업무 정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 3법 처리하고, 국정조사. 그다음에 국정조사 하는데 아까 이제 YTN, TBS, KBS, MBC와 관련된 그게 여러 이제 가지 방송 장악 예. 그 이제 어떻게 할지 예. 효율적인 고민해 예, 봐야죠. 일단 이거가 들어간다. 아우 이것만 하더라도 올 상반, EBS도 있죠, 올 하방 EBS 문제. 그거 좀 EBS 이따가 거는 2,000원 EBS 문제도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지금 요것만 하더라도 올 하반기가 굉장히 많이 바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거 전에 대통령실이 지금 출입이 안 되는 기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의 경우에는 천공 네. 관련된 보도를 했다 그래서 출입 정지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출입을 못 하고 있고요. 오늘 또 하나 보도가 나왔는데 미디어 오늘이 3개월 출입 정지 통보를 받았는데 징계 사유가 뭐냐면 대통령 말씀 자료 가안 중 실제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했다. 이런 게 이제 징계 사유라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미디어 오늘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부분의 변화, 국민에게 알려야 할 공식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보도하지 말았으면 하는 내용이 이제 서로 충돌하는 이런 사안인 것인데요. 과거에 대통령 말씀 자료 가운데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징계하고 그랬나요? 석 달 청와대 출입금지. 징계는 이제 예를 들어 엠바고가 요청이 된 무슨 행사에 대해서 사전 보도를 한다거나 그것을 이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제 지속적으로 하면 기자단이 이제 이 징계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고 그것을 네. 춘추관에 이제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지금처럼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로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뭐 국방, 통일, 외교, 안보, 네. 뭐 그다음에 타국과의 정상회담 이런 내용의 경우 이제 엠바고를 요청했는데 그걸 깰 경우는 이제 그 징계를 주는데 그것도 뭐 일주일 취재를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청와대에 출입은 하되 현장 취재가 불허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형태를 다양화했는데 지금 미디어 오늘은 뭐 눈에 가시니까 네. 그
기자단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진행된 거라 보이는데 제가 사실은 요거는 취재를 하지를 않아서 한번 다음번에 알아보고 예.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기자단 내부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자단이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뭐 출입처가 어떻게 할지 뭐 이제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저희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55분이라서 앞서 말씀해 주신 EBS 이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유시춘 이사장의 EBS 창사 이래 최초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법인카드 영수증, 그다음에 이사장 일정표, 자체 감사 자료,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뭐 이런 겁니다. 관련해서 유 이사장은 EBS 온라인 클래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두루 만나면서 교육부라고 썼는데 5명이 15만 2천 원을 썼으니 2천 원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이거 2천 원. 이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네. 우리가 이 방송에 나왔을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4월 24일 날 이사장 쫓아낸다더라. 하지 맞아요.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탄핵 맞아요. 예, 네, 탄핵 그랬죠. 얘기가 그리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거 하면 당신 나 탄핵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나 안 하나 우리가 페북에 쓰고 막 그랬거든요. 예. 어쩌다가 첩보를 입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4월 24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나 보다 했더니 좀 지나서 검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네. 영수회담 EBS 에. 다음 날이에요. 네. 예. 영수회담 그 각자 서로 브리핑 자료 내고 그 다음 날 바로. 예. 그 영수회담 자리에서 제 얘기 했대요. 누가요? 그 누가 했는지 어쨌든 했대 네. 해서 방통위원 최민희 의원도 임명 안 하고 지금도 지금 이 대통령 추천목 2인이 되고 파행이다 어쩌고 그렇게 문제 제기가 나왔대요. 그랬더니 이동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참석자에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EBS 압색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압수수색 영장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아니요. 그냥 즉시 나옵니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루니까 영수회담 하는 그 순간 신청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영수회담이 얼마나 쇼잉이었는지 드러나는 거고 아니 그 2천 원 때문에 압색영장 내준 판사 누굽니까? 난 그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 개를 신청을 했는데 하나만 요거 이제 나온 거죠. 네. 집까지 가택수색까지 다 검찰이 쳤는데 EBS 이사장을 이런 건 처음이고요. 저는 여기서 강력한 의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제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방송 장악의 목표가 몇 단계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 일단 방송 장악. 다음 단계에서는 방송 구조 개편.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민당이 일본에서 자민당이 영구 집권하는 분위기로의 정계 개편. 이 세 가지 다. 그리고 저는 강력한 의심이 우리 대통령실 안에는 일본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핵심에 포진해 있다. 저의 의심. 그래서 이 EBS를 이러는 거는 이거는 EBS 교육방송은 놔두고 거기에 친일 뉴라이트 사과 막 애들 교육시켜서 정신개조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을 혼자 합니다. 안 그러고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그리고 보수 정권도 EBS 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EBS를 이렇게 하면 이문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있잖아요. 그 잣대라면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사하고 징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법무부 근무할 때 알게 된 농협 관계자를 그 4월인가요? 대검으로 초대해서 식사 접대를 했다. 이게 위법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한 끼에 450만 원 그러니까요. 그 휘발된 거요? 영수증 휘발? 그거 법원에서 항소심에서도 영수증 제출하라고 맞아요. 그런데 영화값 그거 식사값 다 내라고. 이건 공개해야 정말 된다고. 너무 개코미디 아닙니까 나라가 왜 이런 거 가지고 분노를 안 하시는지 다들 2천 원 가지고 이 압색하고 난리치면서 450만 원은 아무리 보수지만 이거 여기 지금 저기 댓글 다시는 그 보수분들 전 보수 인정해요. 근데 이거 맞습니까 이거? 하여간 좀 답답한 얘기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EBS 교육 콘텐츠에 소위 말하는 EBS 뉴라이트 사관을
심는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마 교육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부사장 예. 출근 이제 취임식 하려고 하다가 노조의 반발로 이제 무산됐는데 부사장은 조용히 출근해서 근무하면 되지 취임식까지 하려고 했던 것도 예. 참 놀라운 광경이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광경들이 특히 이제 언론계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놓치지 않고 계속 팔로우하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네. 드립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더 다룰 일이 많아질 것 같고요.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 저희도 꾸준히 관심을 놓치지 않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퀄라이저. 예. 이퀄라이저 보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제 영화 최애 응징 저의 최애 배우가 덴젤 워싱턴입니다. 예. 다크 엔젤서부터 예. 이퀄라이저 1, 2, 3 보고 더 반해버렸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오늘 휴일에 이퀄라이저. 강추에 드리는 영화 이퀄라이저 말씀 다 주셨습니다. 티빙과 넷플릭스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것까지 광고라고 그러세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